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며 늦게 요양보호사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혼자서 그냥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자기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치유 과정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즉시 취업하여 오랜 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간호사의 일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 알 겁니다. 만약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면 들 수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들이 힘들지만 환자들을 매일 24시간 돌봐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환자들의 상태가 나아지는 걸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간호사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응원의 말 한마디라도 듣는 것이 제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힘든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기분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동생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동기부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도 만나게 되었답니다. S전자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남편은 부모의 총무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나 리더십과 성실성을 가진 이유로 그는 남자다운 모습이었어요. 와서 제 마음이 갔다. 제와 성격도 잘 맞아서 몇 년 동안의 연애를 거쳐 결혼 이야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로 먼저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워낙 가족과 가깝고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이어서 빨리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게 제일 큰 산일 것 같다며 먼저 맞춰주는 기분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남동생과 만나서 남편이 걱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구두 공장을 운영하신 성실한 시아버지와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부지런한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예쁘게 대해주셨어요. 제 형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왜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줬는지 걱정했을까 싶었는데, 그 이유가 전부 있었어요. 남편이 걱정했던 것은 그 가정의 막내인 신우였습니다. 신우이는 자주 시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죠. 남편과는 7살 차이 나는 막내였어요. 신우이는 그냥 집안에서 권위를 앞세우며 다루어져서 그런지 저에 비하면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들어온 신우이를 마주쳤죠. 오늘 오빠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구나. 왔다고 말했어요.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저의 집에가 왜 오늘 술을 먹고 들어와서 조잡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주야, 미안합니다. 전 철없는 성격이라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박선영 인사를 한 거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 동생이 창피스러운가요? 언니, 오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다정해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동생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무작정 트집 잡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게 철이 없다니까요. 오늘 많이 마셨는지 봐요. 기분 좋은 일 있었나요? 사람이 왜 마술처럼 기분 좋은 날 음주하는지요? 그냥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지. 근데 이야기가 언니, 간호사라면서 아니요. 힘들겠다. 최근에 뉴스에서 간호사들도 왕따 문제에 대해 보도되던데 언니 정도 경력 있으면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죠. 그럼 언니도 신입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막 괴롭히나요? 야, 박선영, 너 술 취했나 보다.
그냥 들어가서 잘하면 되는데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시비야? 그래, 선영아, 너 들어가서 얼른 자라. 미안하다, 여주야. 제가 취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괜찮아, 아가씨. 간호사들은 서로 안 괴롭힙니다. 괴롭히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시겠어요? 신입생에게 잘 대해야 함께 일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 일하고 친절해서 사회 분위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 말 제대로 하네요. 맞아. 우리 여주가 어디서 남자를 괴롭히나? 단 한 번도 아니잖아. 엄마는 우리 여주를 언제쯤 보셨어요? 오늘 처음 보셨다고요? 아, 집에 손님이 오는 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마음이 어이없어. 취해서 처음 본 사람한테 갑자기 퇴에 대해 괴롭혔냐고 묻는 건 말도 안 돼. 아이고, 제 속이 어찌나 답답하고 들뜨는지요. 그러다가 남편은 애가 좀 별나고 철이 없어서 그런다며 대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때 알 수 있었어요. 그 시누이는 분명히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혼내는 시모보다 막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도 말씀하셨나요? 시댁은 오히려 온 식구들이 시누이의 돌발 행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거의 이브닝 드레스 수준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소소하게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결혼 후에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에 환자가 가장 많은 시간에 바쁘게 일하다가 문득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서 들렸어요. 무섭습니다. 언니,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병원에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픈가요? 요 며칠 전부터 위가 콕콕 쑤셔서 회사를 반차내고 언니가 병원까지 오셨어요. 아가씨, 회사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럼 이 약은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환자가 꽉 차 있어서 언니가 병원으로 오셨죠. 근데 이 병원은 시설도 좋고 진료도 잘 된다고 해서 왔어요. 언니가 있는 병원이니까 언니가 말만 잘하면 가족도 바로 진찰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가씨, 지금 너무 바빠서. 병원의 대기 인원도 예약 환자도 많아서 그렇게 쉽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진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해도 5분 정도면 최대한이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해줄게요. 조금의 예의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연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서 말이에요. 심지어 가장 바쁜 시간에 말이죠. 신의를 부탁하면 다른 예약 환자의 시간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가씨, 다음에 병원에 올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말하면 선생님의 진료 시간을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은 미안하지만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겠네요. 바빠 보이네요. 아, 그럼 오늘 반짝 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병원 가려고 뺀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 했잖아. 나 진짜 가봐야 돼요. 연락할게요.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는 시누이를 무시하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시누이는 그날 이른 시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전해 주었겠죠. 마치 연락을 하고 예약을 했는데도 제가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돼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른들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다 식혀야 했네요. 이 어이없는 상황을 남편에게 전해봐도 남편은 그냥 넘어가야겠지 뭐, 이렇게 넘어갔더군요. 그 순간 시누이가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잘 행동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아무리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그것을 제재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남편을 포함하여 시댁 식구들처럼 말입니다. 남매들이 있는 입장에서 남편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남매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로 사이드가 좋거든요. 서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나 아낌없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조언해주고 건설적인 비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도 밀양시에서 출생해 자란 우리 남매는 3남2녀로 저는 중간에 있는 둘째입니다. 아래 동생을 잘 챙기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해요. 장남 첫째부터 오바까지 결혼했고 공무원으로 일하며 셋째인 삼남,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집안 애교 담당인 넷째인 사자매는 성실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다섯째입니다. 우리 오남매는 서로를 잘 챙겨주며 예전부터 동네에서도 사이좋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지만 한 달에 2번은 만나 식사하면서 소통도 잘 유지했습니다. 우리 남매 사이에 문제나 고민이 있어도 작은 수준으로 머물렀어요. 장남이 40대 중반까지 미혼 솔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경찰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습기 없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여자라곤 손도 제대로 못 잡은 사람이었죠. 저번에 소개받았던 여자는 어떻게 됐어? 같은 경찰이었던 어떤 동료가 오빠 소개팅했어? 라고 했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동료 간호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고서야 사마어디 넌 어떻게 알았냐? 라고 했어. 저번에 형이 알려줬어. 뭐, 꼭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던데 동기가 계속 혼자 있는 게 아깝다고 해줬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잘 안 됐대.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내가 너무 불편해서. 아유, 어디 가서 내 형이라고 하지 마. 동생은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장남은 여자 앞에서 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출동 신고 나가서. 신고자가 여자일 때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야, 임마, 넌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말을 해야 하니까 말을 잘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일할 때는 잘해야 해. 그냥 연애 상대로 만나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럼 뭐, 많이 만나보는 방법밖에 없네. 오빠, 소개팅 생각이 더 있음 나에게 말해. 회사 동료들 중에 이상현이라는 경찰이 있어? 됐다. 난 그냥 민중의 지팡이로 여자 한 명을 보다 여러 사람을 지켜주는 게 나은 것 같아. 8장 가봐. 그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고 꼬조 소리다. 그래요. 오빠가 좋다면 좋은 일이겠지 뭔가요? 이래저래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형제들도 이런 시련을 만났어요. 바로 아버지의 병풀이었어요. 저의 결혼 직전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셔서 치료 중이셨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던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를 돌보시며 지내셨어요. 우리 형제들은 바쁘더라도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마음을 품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러 밀양병원에 내려가곤 했죠. 아버지가 아픈 것을 보는 게 우리 형제들에게 큰 불안이었지만 지금 당장 가족을 위해 서로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자 하는 형제 사이에서 자라나온 저는 시누이의 잘못에도 그냥 넘어가거나 받아주는 남편의 행동이 적응되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이 용인하고 있는 시누이의 행동들이 달과 적으로는 시누에게도 남편의 가족에게도 좋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본인 동생이고 본인 가족일 텐데 제가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냥 권유나 조언해서 그칠 뿐이었어요. 부부 사이에는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만일 남편이 제 가족 미래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다행히 신호는 큰 사고를 치거나 저한테 큰 무대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풍에 바람든 듯이 생은 즐겁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도 생겼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토록 바랐던 아이가 생겼거든요. 정말 이렇게 일상이 계속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찰나였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청천벽력과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힘이 나서 암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임종 전에 우리 남매들을 둘러싸고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20을 거두기 전에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우리 딸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은 우리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자식을 걱정 마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굳게 다짐한 남편이 배려해 결혼 후에 다시 한번 이 남자라면 정말 안심하고 함께 살아도 되겠다는 믿음을 얻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처럼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큰 사위로서 잠도 못 자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고생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모습에 크게 감동하셨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유고를 안치하지 시킨 다음에 남편이 안아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제게 잘 해주더니 남자로서 아버지의 한 약속의 기틀이 딱 이었던 인연이요. 없나요? 제 아버지에게 울면서 딸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지극성을 다해 노력했던 남자는 아무래도 다른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2년 후부터는 마치 주문이 풀린 듯이 급속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아직도 기저귀를 차는 달 매일 등이었고 다녀도 모자를 판인데 기적적으로 1번 자고 일어나서 갈아주는 적이 없었어요. 내가 혼자 만들어서 혼자 키우는 아이니까요. 매번 일이 너무 힘들다고 집에 오면 푹 쉬고 싶다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냐고요. 나도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저 넌 엄마잖아. 얘는 엄마 손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탓하는 모습은 마치 그들이 내게 개별적인 고난을 지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한 노력을 한 후 다음 날에 나에게 휴식을 돌려주기를 바랬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흙에서 돌아왔을 때 옷만 갈아입고 곧바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병으로 마시더라고요. 술을 마실 때 속이 안 아픈 것을 원한다면 잔에 따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관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술 한 잔 마신다 해서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술을 마실 때 주의를 의식해서 마셔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자신들이 보고 자란 환경에 소주 한 병을 부서져 놓는 아빠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아, 자네는 먼저 돌아가면서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두 척 정도의 탄식도 없이 말입니다. 아직도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잔소리하는 걸로 봐선 난 그럴 기력도 없기 때문에 오늘 지혜의 목욕은 당신이 시키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 됐다. 내가 당신이란 무슨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지 보이시죠?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마자 금연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기 낳고 초반엔 새벽에 요구하느라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어요. 아, 정말. 누가 제 남편을 납치해가 왔다. 왜 어디를 조작해 도로 가져가 다시 내봐 놓은 건지. 집에 있으면 그저 속만 답답한 나날이었어요. 호방한 어떤 사람이 세상에 무슨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점점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제가 보일 때 그냥 시비 걸기 바빴어요. 당신 살쪘어. 잘나. 오히려 전에보다 4kg 빠졌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부해 보이지? 나이가 들어서 부르게 보이는 건가 뭐. 참나, 뭐가 부어? 당신이 그렇게 보는 게겠지? 원래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살이 빠져도 둔해 보이는 거야. 관리 좀 해. 펑퍼짐하게 퍼져 있지만 말고 나이는 여자들이 만든 이 결혼을 살 때 진해지는 반대로 당신이 작아져 나갈 텐데. 당신 허리가 두꺼워 보인다고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 텐데. 그리고 내가 퍼져 있는 시간이 어딨어? 교대 근무하다 집에 오면 나한테 보이고. 집안일 하느라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는데. 아, 그것은 당신한테 고맙네. 집안 6손가락 하나 까딱 안에서 집에 퍼져 있을 틈을 안 줘서 정말 고맙다. 남편의 불만은 식탁에 고기가 없다. 뭔가 없다.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구근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찬투정에서 괜히 제 체중을 걸고 넘어지는 것까지 아주 다양했다. 남편과 한 공간에 있으면 솔직히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통해 제가 월급을 관리했는데 나중에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부리기도 했다. 용돈 좀 더 달라니까 너는 네 남편이 밖에서 가와 살게 술값도 못 내면 좋겠냐? 나도 더 주고 싶지만 현재 그러기에는 돈을 막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보. 우리 딸이 있어 몇 년 후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당신 지혜의 미래를 위해 더 저축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해? 아, 너 지금 나를 무책임한 아빠로 만들고 있는 거야? 고작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 수준이 아니야. 지금 당장 용돈을 30만 원 더 달라는 건 말이 되겠니? 아우, 됐어. 치사해서는 더는 부탁도 안 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러던 인간은 결국은 월급 통장을 바꾸기까지 하더라고요. 본인이 버는 돈을 이제 직접 관리하게. 제가 대출금을 갚다가 관리비를 낼 돈은 어떻게 사용할지 물었더니 상대방은 아무 대답 없이 모르겠다고만 일관했어요. 그때 난 그가 인간이자 동시에 시누이와 피부치 인간인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대책이 없고 경우도 없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을 정확히 느꼈거든요. 그를 닮은 오누이라 말해도 속을 다 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면서 매일 다투게 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남편은 내가 그냥 보면 어떤 것에 잡혀 시비를 걸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한편으로는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피곤해서 헛된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얼굴을 보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얼음판 이쪽으로 가다가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시누이의 계좌에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는데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속이 뻥 뚫리게 했고 책장에서 가장 두꺼운 책 상자에 넣어 놓았는데 참나. 저는 그 차용증을 발견한 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이런 결정을 아내에게 전혀 말 안 한 채로 하다니. 여러분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상의 없이 할 수 있는 걸까요? 날 무시해도 정도를 지켜야지. 누가 무시를 할래? 선영 두 개가 이혼하고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걸 안타까워서 잠깐 빌린다든가요? 줄이라도 못 잡은 거지 걔가 다 갚을 거야? 다 갚을 거인데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결혼 후에 회사 도구만 세검도 할 줄. 너는 그 5천도. 최근 개업한 오가게에 내비친 초기 비용으로 썼던 거라고. 당신 동생이 곤란하여 차라리 나에게 말해줘서 적어도 현금을 빌려주어야지. 언제 갚을지도 모를 것을 당신이 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게 말이 되냐고. 대출 이자를 확인해보니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만 매달 80만 원씩 빠져나가게 생겼고. 정말 어찌할지 알 수 없어. 아, 내가 이런 일이 될 줄 알지 못했는데. 다 동생 걱정하는 마음으로 빌려준 거지. 당신이 정말 동생 걱정하는 것이라면 대출. 돈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진정한 성격을 고쳐주기 위한 진지한 대책을 세울 거예요. 제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오빠의 아내가 먼저 결혼해서 짧게나마 교류한 2년조차 살지 못해 오늘날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후에는 회사에서도 거의 권고사직을 하고 9만 원을 받아 백수로 살았죠. 남편은 그 시누이가 옷가게를 차리고 싶다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해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몇십 년 후도 아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누이로 인해 제 상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시누이가 반드시 갚을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공처럼 뻥 차버리는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크게 난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견디고 대출까지 받아 옷가게를 열어주었는데요.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고 망한다는 거지네요. 다른 사람 일을 쉽게 보고 덤벼들었나 봐요.
그러면서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 정리를 한 뒤 보증금을 가져가서 그걸로 도망쳐 버리다니 정말 시누이는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아요. 취직을 하겠다고 잠자리를 마련했던 걸 보니 뭘 하거나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살던 동생이 같겠지요. 그러던 남편이 상패를 받았다니요. 결혼 후 변해서 이상해진 사람이 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배신당한 남편은 정말 충격받아서 막 나가기로 한 것인지 외부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중에 싸우다가 심지어 경찰까지 나갔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나머지 결국 저도 남편을 울게 해야 했습니다. 책에 합의를 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남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점점 더 심해졌죠. 서비스 불만족으로 고객들에게 민원 폭탄을 받기 시작한 수리 기사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제대로 하도록 압박이 들어오자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어요. 아마도 그는 저에게 상의도 없이 말했겠죠. 40대 중반에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둔 사람이 이후의 계획이나 이직 여부에 대한 준비도 없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먹이는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가계부에 큰 구멍이 생겨서 제가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한 가지인데 수입이 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외벌이는 힘들었지만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내 아이의 아빠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죠. 그러나 남편은 그런 과거를 전혀 되새기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리운전으로 어렴풋하게 먹고 살던 날이었지만 이제는 손을 놓았어요. 그래도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남편이 집안을 돌볼 거라고 생각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제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죠? 전혀 아니에요. 남편은 일자리를 찾기 전에 시간을 마치 무기한 휴가처럼 즐겼어요. 제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서 해야 하는 일에 손을 낸다.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다른 점은 그나마 예전에 남편이 일을 해서 피곤하다는 변명이 있었어요. 여보, 지혜가 병원 갔다 왔어. 아직 기침이 있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어떤 병원이야? 이 정도면 소아과 예약해 놨었잖아. 귀찮아. 어제부터 애가 기침해서 갔다 오래. 아 그래, 나 깜빡했네. 내일 다시 약 먹이고 다녀올게. 얘가 지금 계속해서 기침을 하니까 나 오늘. 너는 대체 뭐 했니? 빨래통 안내에서 빨래도 그대로 있고 집안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아. 식탁에 배달 음식만 있는 걸 보면 너는 오늘 할 일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 아, 깜빡했다니까 정말 늦었어. 아이가 기침을 조금 해서 당장 맞는 상황이 아니야. 잘못된 여고. 너는 지금 다리가 아픈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많은 것을 바란 셈인가? 바로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했어. 내가 돌아올 테니까 집안일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혼자 하는 척할 뿐인데 거의 모두 혼자 해왔어. 너는 집에 있으면서 왜 최소한의 것도 안 하냐고? 여기는 나만 사는 집이 아니야. 너가 혼자인가? 아, 식구로 좀 행동해. 너는 지금 내가 일 안 한다고 유세를 하는 건가? 너무나 화가 나.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냐? 정말 양심에 대해 고민은 없는 건가? 현재 나를 백수 남편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는 내가 사는 집에서 주도적이어야 하는데 나한테 무시당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지금까지 피곤해서 쉬고 싶었는데 집안일을 모두 나에게 떠넘겨두고 있어서 무시당한 행동이었어. 그렇지. 더는 얘기하지 마.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누가 누구한테 말이 통하지 않는지 심한 한숨만 나오는 거네. 와.
속이 확 뛰는 것만 같아요. 차라리 사라는 판이 더 낫을 정도로 얼음판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져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물은 몸을 덜덜 떨게 만들었고 남편은 더는 저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나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아이돌봄이 비용이 불어나는 바람에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명절을 챙기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명절은 다가왔고 친척들이 모여들어 함께 보내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와 막내 아이는 먼저 내려가기로 했고 오빠와 셋째, 넷째 아이는 시간이 맞지 않아 당일에 오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저와 막내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사는 것은 팍팍하고 답답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해서 마음이 푹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첫째 오빠가 좋아하는 가지전, 셋째와 넷째가 좋아하는 산적과 동태전 그리고 막내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만들었어요. 모두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명절 당일 오후에 어머니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 통화 이후로 가족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오던 첫째 오빠와 셋째, 넷째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 연락하러 가야겠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정면에서 들이받았다고 당장 가족은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솔직히 그 순간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고 종아리를 3개 꼬집어 썼네요. 빨리 깨어나라. 끔찍한 악몽이니까 당장 깨어나라. 일어나라. 제발.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흔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어떻게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직까지 그때 병원까지 누가 운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몽롱한 정신으로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오빠와 셋째, 넷째 얼굴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했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하늘이 내 반쪽을 가져가려 하는 것 같아.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실신해버렸어요. 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받으며 그냥 눈을 감고 싶었죠. 어머니가 수액을 맞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셋째와 결혼하러 온 예비 신랑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서 나도 내 얼굴이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신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어깨를 잡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강존에 정말 죽은 거야? 언니의 아니야. 지금 수술 중이야. 참혹한 현실을 부정하는 간절한 목소리에 대답도 못하고 그냥 예비 올케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 당장 3명의 부츠를 제대로 잃은 게 전혀 없었어. 그 무력함의 정점은 눈물만 흘렸어. 이 끔찍한 사건은 명절에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참사로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서 속보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가족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 온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았어. 한 번의 장례식에서 3사람이 얼굴을 가린 채 영정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난 새로운 자식의 장례식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기침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먼저 돌아가는 일을 겪으며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새끼들을 낳는 일은 짐승의 소리로 오셨는데 그 어머니와의 이별은 우주 마그마 같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속 깊은 단점에서 우러나오는 서로를 안주는 사랑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런 어머니의 이별 소리라도 내주지 못한 막내 어깨를 안고 저는 울었습니다.
여자와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장남, 가장 똑똑한 세 번째 아들, 괴짜 애교쟁이. 장례식 동안 3명의 영정사진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결국에 오빠가 내 아내, 그러나 동생들의 얼굴은 적응하려는 게 참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만질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울었고, 너무 어리고 불쌍한 우리 오빠와 동생들 때문에 울었어요. 명절에 얼굴을 보고 싶다며 셋이 차에 타고 기대하며 우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이제 듣지 못하는 오빠의 어딘가에서 그냥 사람 같은 목소리를 듣던데 믿지 못할 만큼 셋째의 목소리와 나를 부르는 언니의 늘어지게 한 말투 소리도 들을 수 없겠죠. 너무 많은 일을 못 도와준대. 왜 벌써 떠나버린 걸까요? 먼저 갔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적신 것 같아서 가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3명의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 집은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기력이 차츰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도 막내니라 다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에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제 상태가 진짜 사람다운 상태가 아니라서 남편도 더는 제 신경을 쓰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머니가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어머니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의사가 보호자인 제게 연락을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급히 병원에 가야 했죠. 혼자 가서 어머니가 걱정돼서 서울에 있는 친정 근처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다행이었어요. 어떤 부위가 심각한 건지 계속 생각하면서 병원에 가는 길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미 열이 나고 떨리는 상태였는데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갔어요. 우리 엄마는 이승만에 붙어 있었는데 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날이 갈수록 어머니가 말라가는데 그대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함이 덮쳐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선생님과의 대화가 끝났어요. 요즘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자가 나로 돼 있으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되었네요. 필요한 게 있으세요? 밥도 잘 안 드시는 어머니가 뭐 드시고 싶으신지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서방은 아직도 놀고 있는지요? 그 사람은 몰라요. 요즘은 그를 찾아보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박서방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엄마를 보러 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병문안 오신 거죠. 아, 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는 돌처럼 굳게 닫힌 입을 열어서 남편이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셨어요. 장모님, 조언했던 것 같습니다. 박서방이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여주가 오늘 오신다는 얘길 못 들었는데. 여주는 몰라요. 저 온 거, 그냥 사회가. 장모님이 걱정 많이 해서 저가 온 거죠. 몸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그냥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목으로 뭐가 넘어갈지, 당신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잘 드셔야 해요. 장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자마자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정작 어머니를 만나러 온 목적을 말도 안 하고 실속 없는 이야기만 빙빙 돌렸다고 해요. 어머니는 보기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며 제 안부를 물었다고 해요. 요즘 제 기색은 어떠세요? 제가 괜찮다고 살아 보여도 사실은 가장 연약한데 그렇지 않나요? 네,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은 왜요? 여주는 앞으로 편안하게 잘 살아야 해야겠죠. 물론 어머니도 그렇고 천원도 그렇고요.
나머지 가족들의 아픔을 이겨내고 잘 살아야 먼저 가는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번듯하게 사람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죽은 형님과 처남, 처제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니, 자네가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주의 행복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당신께서 현재 더 이상 일 없이 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때문에 저도 여주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가장이 되어 호가가 뭘 시켜줘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이렇게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여주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장모님께도 효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먼저 가신 장인어른과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제가 보험금을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보답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믿고 빌려주세요, 장모님. 남편이 어머니에게 가족의 목숨 값을 구로 매겨왔다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는 드디어 남편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목숨과 돈을 달라고 애원하러 왔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태어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장보에게 돈을 빌리러 온 것입니다. 장모님, 성공에 도달할 때 장모님이 딸에게 잘해야 합니다. 엄마의 기다림은 여주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한 번 더 믿어주세요. 저는 현재 고안 중인 전자기계센터가 있는데 장모님이 보험에 투자해 주신다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라고 말했습니까? 장인어른을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되었나요? 가족들의 절반을 보내고 제가 생각한 것은 보험금을 받아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서방, 제정신이신가요? 사람으로서 이렇게는 못한다고요. 혼자 이렇게 사겠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안 할 수 없어요. 아, 절대로 주지 않아요. 자네가 성공할지 알 수 없어요. 사업으로 나의 자식들의 목숨을 걸 순 없어요. 절대 못 줘요. 저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아준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날까요? 답답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야 해요. 생각이 변한다면 그 입장 내 생각만 있으니까 생각에 바깥 생각이 없어 더러운 생에 대한 청소를 시작해 이번에 제 따라와서 정리해 주세요. 만약 여주가 정신이 나가고 계속 살아난다면 나는 내 딸을 보러 갈 자신이 있어서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꼭 안고 장모님도 따라 나가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몹쓸 5 더러운 놈 일은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혈압이 높아진 이유가 있었어요. 최원수 같은 남편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전담 가게로 윤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떠난 가족과 나 사이에서 고민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 후 레나는 내 자식이 있는 집까지 가는 길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당장 할 수 없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소파에 누웠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들고 있던 핸드백을 던졌어요. 아직 영어도 모르는 남편은 갑자기 가슴에 날아온 핸드백을 안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 제가 뭔데?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자식 잃고 슬픔에 몸을 전하던 우리 엄마를 이용해서 본 뜯어내려고 했님. 네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아들었어? 그래, 장모님이 당신에게 말할 것 같더라고. 니야 근데 내가 나만 좋자고 그렇건데 다 너랑 치에 먹여 살리려고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지. 노력. 너 지금 아픈 엄마한테 가서 도와줘. 그걸 하는 거라고 노력한다는 거야? 2번이나 정말 노력했으면 그것도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 돈을 투자해서 건물까지 살겠다는 거야? 그냥 투자하고 싶어서 빌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선 형님이 기뻐할 것 같아.
오히려 좋은 교회를 놓친 것 같아서 장모님만 원망하게 될 거야. 당신은 말을 다 했어. 난 우리 오빠를 향해 손을 들고 우리 남편을 두들겨 만들었어. 그런데 제가 남편을 때리자 눈이 돌아가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남편을 때려서 핸드폰까지 떨어뜨렸어요. 비행하다가 거실에서 남편에게 발로 차여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을 농담하며 방에서 자던 아이가 이 상황을 목격할까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때리려다가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지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때 나는 도움 요청을 위해 날아간 핸드폰을 찾아 바닥을 기어 올라갔어요. 핸드폰은 소파 아래에 들어가 있었고 전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집 주소를 말하고 나면서 정신을 차렸죠. 다시 눈을 떴을 때 냄새만으로도 병원에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비상연락망에 있던 막내 동생이 찾아와 여기저기 멍청한 모습을 보여 얼굴을 한박붙인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돌아와 보니 누나를 때린 후레자식이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지만 아니라는 건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러한 행동을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때린 후레자식에게 복수하겠다며 신이 나서 돌아와서 폭력을 행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저희를 곤란하게 하는 남편도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남편을 살인을 저지른 동생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동생에게 붉은 조에 대해 한탄하며 죄책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했고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심려받았지만 남편을 살해하려 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몸에 별처럼 수놓아져 있는 폭행 흔적을 증거로 남기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몇 개월을 백수로 살았다는 적사진이 증거가 되어 양육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니 꼭 우습다는 게 믿기 어렵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정말 염치 없고 끔찍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의 이혼 확정이 되고 며칠 뒤에 그 특별하다는 딸처럼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를 모두 무시했지만 전 남편은 그저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일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염치가 이 정도로 없으면 어디 경찰서에서 잡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내를 팬 새끼가 무슨 생각으로 다시 받아달라고 연락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을 혼자 사는 놈입니다. 남의 생각을 아주 1%도 안 하는군요. 제가 연락을 다 무시하면 당연한 수순처럼 제가 사는 곳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왔어요. 이어 여주야,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나 찾는 것도 없어서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 너랑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 게 무서워서 뭐라도 해야겠다 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장모님께 가서도 싹싹 빌 때 나 정말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러면 뒤지세요. 내가 생각했듯이 저 자식 음모인가요? 행복하며 놀다가 배출되던 아내가 없어져서 안타깝겠죠. 나는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닦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바닥에 침 한 번, 패배했다가 돌아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못할 사람이 매달 지불해야 할 양육비를 밀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나중에 양육비가 밀려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채 가로등에 부딪혀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했대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스로 망칠 건 나의 인생이고 누굴 향해 피해를 줄 생각이 있는 건지. 그래도 정말로 양보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다 견뎌내다니 얼마나 운이 좋은지요. 전 남편은 식사를 거르던 중도 이용해서 제게 널 못 만나면 딸이라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붙어 있었어요.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며 울부짖기도 했죠. 원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심술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양육비도 안 내는 아버지가 무슨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전 그를 딸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찾아올까봐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도록 소유물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딸을 데리고 이사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요양보호사를 준비 중이에요. 40을 넘어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는 중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나중에 우리 아버지랑 오빠 동생들을 만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어머니는 다행히도 기운을 회복했어요. 그 후에 남을 돕는 데에서 오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한몫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황이 안 좋은 이웃들을 돌보며 기부도 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다 치유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끼리 확실히 통하는 게 있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큼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떻게 치유되는지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렇게 선행을 베풀며 본인을 제가 구해내는 겁니다. 제 어머니를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인생 찬가를 쓴 시인 롱펠로의 말인데요. 이런 세상을 들여 말라. 그러면 곧 알게 되리라. 고통을 겪은 다음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장엄한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기고 낸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더 강해져서 다음 생에 누구도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길게 됩니다. 솔직히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저희 가족의 한 사람으로 꼭 태어나고 싶어요. 지금은 멀고 먼 이야기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아버지, 오빠 그리고 동생들에게 나눌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을 모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